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9월 들어와서 부동산 흐름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 5번의 패턴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확 줄어들면서 급매물이 늘어나며 가격이 본격적으로 추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추석이 지나면서 겨울로 접어들면 강남 고가 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하락폭이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만 없다면 수년간 대세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8개월만 하락하면 최소 2에서 5년간 하락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내년 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집값 떨어뜨리는 6가지 한번 보실래요? 9월 부동산 난리 났다. 사실 이제 10월이면 계속 더 추락할 것 같고 이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엎질러졌어요. 집값 하락의 6가지. 부동산 관망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뛰어야 돼요. 자, 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망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섣불리 매수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서울 부동산 10년 상승이냐 5년 하락이냐, 이게 정책으로 안 잡으면 2023년까지도 폭등할 수 있다. 뭔 말이냐면 여기 잘 보세요. 자,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1999년에서 2009년까지 10년 뛰었다. 봐라, 10년간 뛰었다. 진짜 올라간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보세요. 2013년에서 1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갖고 대략 한 2024년이 돼야 10년이 뛰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 모양이 같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3년 더 뛴다. 자, 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엄밀하게 나누면 여기 동그라미 원침 부분은 좀 내려왔잖아요. 이게 한 3년 떨어졌다고요. 즉 10년 계속 뛴 게 아니라 상승 7년이고 하락 3년이다. 그것도 단절돼서 뛴 거기 때문에 뭐 4년 뛰고 3년 더 뛰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자, 즉 이 주장이라면 이제 여기서 꼭지를 찍고 내려오겠죠. 꼭지를 찍고 10년 계속 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락으로 본다면 이제 꼭지 찍고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내려가겠죠. 이것처럼. 얘도 중요한 건 이제 이때나 정책도 다르고 어떤 환경은 달라졌어요. 많이. 자, 확실한 것은 지금이 변곡점 맞아요. 물론 원래 작년도 변곡점이었고 재작년도 변곡점이었습니다. 지금 집값이 지나치게 뛴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잘 관망해야 돼요. 자, 그런데 투기 세력 확실히 잡는 카드 6가지. 집값이 이제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는 해요. 자, 투기 세력들 뭐 꼼짝말 하는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투기 세력이 누구냐? 아파트 다주택자들은 투기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3주택 이상, 뭐 5주택, 6주택, 임대주택 사업을 냈던 어떻든 간에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다. 이건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게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 건설사 믿지 마세요. 이 사람들 다 투기 세력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량으로 원정해가지고 갭 투자한 사람들, 뭐 하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량 투기 세력들입니다. 기득권, 부유층, 이 사람들 돈 가지고 부동산에 많이 투자했다. 뭐 빌딩을 샀던 뭘 샀던 투기 세력 맞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정부 포함 국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기업인들, 자,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 오너들 정말 많이 투기하죠. 자, 이게 바로 투기 세력들인데 이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다음 조치가 필요해요. 누진세 때려야 돼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진세 안 때리는 것은 비호하는 거예요. 투기 세력을. 저는 그렇게 봐요. 자, 2억 연봉하고 3억 연봉하고 4억 연봉하고 5억 연봉이 다 다른데 누진세를 때리는데 왜 부동산만 2억 3억 딱 끊어놓고 4주택, 5주택, 6주택, 7주택 다 똑같이 주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주택 수별로 또는 금액대별 합쳐가지고 투기 때려버려야죠. 누진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누진세는 양도세보다 보유세를 세게 때려야 돼요. 왜?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안 토해내면 안 되게끔. 근데 우리나라 없잖아요. 지금 이거 2주택 3주택 뭐 구분합니까?
금액으로만 그냥 따지고 있죠. 주택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억짜리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잘못입니까? 자, 10억짜리 10개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문제지. 여기 보시면 종부세 인상. 종부세도 지금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과세 지표 그 중간표 보면요. 진짜 신용만 됐어요. 신용만. 쉽게 말하면 지금 중과세까지 포함시키면 필요 이상으로 양도세는 10배가 비싸요. 뭐보다? 여기 바로 종부세보다 10배가 지금 심하다고요. 양도세가. 오히려 바뀌어야죠. 양도세를 줄이고 이거 아예 보유 못하도록 때려버리면요. 다 토해내요. 다 토해내.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현실화해야죠. 자꾸 인상만 할 것이 아니라 인상은 당연한 거고 공시지가 현실화 해가지고 더 올려버려야죠. 그래야 과세가 많이 나오죠. 1주택은 웬만하면 좀 줄이고 2, 3, 좀 다주택부터 이렇게 해야죠. 왜 모든 국민들한테 세금을 갖다가 다 받으려고 하나요? 대출 제한 금지. 지금 우리나라 대출 얼마나 심각한지 자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 전세자금 대출도 못하게 해야 돼요. 이거 까다롭게. 아예 신용대출은 막아버려야 합니다. 저기 담보대출처럼. 양도세, 중과세 이거 폐지시켜야 돼. 이거 폐지 않는 한은 집값 안 떨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매물은 계속 줄고 거래는 줄고 있는데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말 나오죠. 왜 그럴까요? 다주택자들이 안 파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5억에서 세금이 3억인데 여러분 같으면 팔겠어요? 이건 팔지 말라고 하는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정책을 만든 거야. 중과세 빨리 폐지시켜야 돼 이거. 자, 그리고 투기꾼들은 이런 사람들은 세무조사 해야 돼요. 부동산을 둘러싼 정책과 국내의 경제 요소 한번 볼까요? 자, 공급 수요. 이게 뭐 분양가 상한제 있고 신도시 공급 있고 미분양도 있고 뭐 세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 중요하죠. 대출 규제 아주 많이 하죠. 전세 비율. 자, 재건축, 재개발, 청약제도 이처럼 각종 정책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정부가 강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게 장기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의지가 있다고 아직은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집값 하락의 플러스 요인이에요. 국내 경제 볼까요? GDP 성장률, 수출, 기업 실적, 내수 경기, 금리, 물가, 환율, 인구 구조, 가계부채, 실업률, 외환 보유고. 자, 금리하고 뭐 유동자금 빼고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나빠요. 다 나빠. 근데도 집값이 뛰고 있다? 그러면 세계 경제 볼까요? 금융위기, 보호무역, 미국과 중국의 전쟁, 뭐 미국 금리, 원자재, 국가부도, 자, 양적 완화 축소. 자, 이런 것들 외부 조건도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정책, 국내 경제, 글로벌 경제 다 여건이 다 안 좋은데 왜 집값은 계속 올라가느냐? 그것은 부동산 심리를 확실히 잡아야 하는데 그 부동산 심리를 못 잡다 보니까 패닉바잉 이런 것들로 연끌해가지고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좀 확실한 믿음을 주세요. 자, 못난이 부동산 갈아타기와 매도 고민. 이거 여러분들 중요하죠.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못난이야. 예를 들어서 보유 부동산 황금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뭐 그 다음에 다세대 이런 것들,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세대수도 뭐 100세대, 200세대 이런 것들, 입지가 나쁜 곳, 너무 떨어지는 곳, 상승 기대치도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곳, 이것은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상투에 매도하거나 안 팔려도 매도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갈아타기 하거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매도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니래도 뭐 아파트로 처리해야죠. 아무튼 별로 좋지 않은 비아파트는 빨리 지금 팔아놔야 나중에 하락장에 갈아탈 수 있어야지. 지금 안 팔면 하락장에 더 안 팔려서 그걸로 올인하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무주택자가 낫다고 했잖아요. 비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파세요. 차라리 전세, 월세, 현금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닥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갈아타면 돼요. 어떤 걸로 갈아타느냐? 대단지 아파트. 수도권에 대단지면서 25평짜리가 2억, 3억밖에 안 하는 것들 많아요. 갈아타야죠. 뭐로 그 빌라 그 1, 2억짜리 왜 끌고 갑니까?
그다음에 서울과 서울 인접, 입지가 좀 좋은 곳들이면 더 좋겠죠. 이거는 특히 지금 갈아타라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 갈아타라는 거예요. 뭐 2년이 떨어졌든 4년이 떨어졌든. 그다음에 입지 좋은 곳, 상승 기대치가 높은 곳, 폭락장, 바닥장에 매수하면 더 좋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라. 자, 이거는요, 비아파트인 경우는 좀 유효하지만 나홀로 아파트 지금 아마 내년 또 뛴다. 나홀로가 뛸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년에 또 뛰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입지 좋은 데는 나홀로가 뛰어요. 1, 2기 신도시도 나홀로가 뛸 거예요. 왜 안 뛰었으니까. 그리고 대단지면서 좀 역은 좀 떨어져 있는데 2억밖에 안 되는 저가 아파트가 뛸 거예요. 경기도는. 서울은 볼 것도 없이 강남 서울은 나홀로가 뜁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홀로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 또 한 번 더 뛰면 그런 것들이 날아갈 거라고요. 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는 팔면 좀 불안하니까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이라도 황금성, 안전성 좀 이런 것들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으면 합니다. 이때는 갈아타기를 해야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주 나쁘지 않다 그러면 좀 약간 비싼 것도 괜찮아요. 갈아타기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게 형편없다 그러면 그냥 팔고 현금 부여하시라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라고. 갈아타기, 또 이건 징검다리 형태예요. 아까는 완전 매도고 이번에는 징검다리 형태. 불안하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아예 하락장에 갈아타자. 왜 징검다리를 할 필요가 있냐면 이런 것은 하락장에 안 팔려요. 이건 안 팔린다고. 안 팔리면 10년간 보유해야 돼. 다음에 하락장 다 놓쳐. 그래서 이렇게 갈아타기 하시라고요. 얘는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이렇게 갈아탈 수 있어요. 황금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아예 그냥 팔고 현금 부여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 달라요. 현금 부여할 사람이 있고 그냥 징검다리로 갈아탈 사람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세 하락과 대세 상승이 지속됐을 경우, 아까 제가 두 갈래로 보여드렸잖아요. 2020년 현재, 2021년, 2022년에 24년 세 갈래로 한번 나눠볼까요? 먼저 대세 하락. A라는 사람은 지금 8억에 매입했습니다. 만약 하락장이 계속 된다면 자, 이제 7억 계속 부여하겠죠. 그리고 완전 바닥장이 5억까지, 약 3억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이 패닉에 빠져서 가만히 있겠죠. 3억이나 빠졌으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때는 고가 아파트로 갈아탔어요. 왜? 8억짜리는 5억이 됐지만 13억짜리는요. 아마 7억으로 훨씬 많이 떨어졌을 거야. 대출 좀 받아서 그냥 7억짜리로 갈아타면 훨씬 더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절망하지 마시고 하락장이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8억에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제 7억에 매입을 했어. 올 겨울에. 그랬더니 웬걸 계속 대세 하락이 갖고 5억이 빠져요. 이 사람보다는 좀 덜 손해보죠. 자,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년에 확률은 물론 하락이 크지만 매수해도 뭐, 자, 이 사람보다는 낫네요. 매수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5억에 고가 갈아타기. 이제 하락성이 돌아오면 갈아타라고요. 2억 떨어졌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막 6, 7억 떨어진 걸로 갈아타버리세요. C라는 사람은 자, 아예 안 잡았고 이때도 안 잡았어요. 만약 하락이 확실하다면 이 방법을 택해야죠. C 방법을. 이 사람은 5억에 매입합니다. 남 8억에 매입한 걸 5억에 매입해서 여기서 3억 벌었어요. 이미. 그리고 이 5억 끝나겠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8억 큐브가고 10몇 억으로 뛰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3억 벌고 한 5억 벌면 거의 7, 8억 벌 거예요. 자, 이제 상승이 지속됐을 때 이 가능성도 퍼센트가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이건 정부 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패닉 바잉 하는 사람들의 탓도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A, B, C. 자, A 8억에 매입했다. 올라가면 지금 매입했을 경우 이제 9억 올라갔잖아요. 또 2, 3년 있다가도 또 올라갑니다. 10억. 여러분들 지금까지 2017년에 집한 사람들 17, 18, 19 떨어질 줄 알았더니 19, 18, 19, 20년까지 계속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럼 이 코스로 간 거지. 이 코스로. 어떤 건 더 뛰었고. 맞죠? 제 말이? 자, 이번에 B 이때 안 잡고 자 이제 이때 잡은 거야. 이때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9억에 이제 매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억. 그럼 이 사람보다는 이때 8억에 매수한 사람보다는 좀 덜 벌었지만 그래도 1억이라도 올랐죠? 그 다음에 C는 안 잡고 결국 참았다가 10억에 또 매입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손해보는 거죠. 그쵸? 자, 뭔 말이냐? 지금 앞으로 하락이 확실하다면 기다리거나 아니면 좀 덜 손해보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빨리 잡을수록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 빨리 잡는 타이밍을 아까 말했듯이 가격이 싼 것들은 뭐 2억 미만짜리들은 지금도 상관없지만 비싼 것들은 왜 지금 잡습니까? 무조건 겨울 기다려야죠. 자, 이번에 부동산 핵심 지역은 3배 뛰었습니다. 강남이라든가 핵심 지역 3배 뛰었는지 볼까요? 강남, 청담 3위. 2006년에 13억이었던 게 2013년에 8억. 정말 많이 빠지죠. 근데 올라간 거 보세요. 가관이에요. 8위는 8, 83, 24. 자, 29억, 3배 이상 뛰었죠. 세상에. 지금 현재 29억이에요. 얘가 추락한다면 이 중간 가격인 19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 하락을 하게 되면 많이 빠지겠죠. 자, 용산구 이천동 한가람 43평 13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졌는데 세상에 37에 21 역시 3배 이상 뛰었네요. 얘가 빠진다면 중간 시세인 14억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꽤 많이 빠져요. 자,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2단지 45평 18억이 9억 됐는데 9억짜리가 무려 23억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하락을 한다면 15억까지 예상됩니다. 물론 자, 이건 이제 대세 하락이 왔을 경우에요. 제 판단은 이 3개 다 올 겨울에는 더 빠질 거예요. 이거보다. 자, 7. 부동산 거품 이렇게 대체해라. 자, 호가와 실거래의 차이가 큰 아파트는 잡지 마세요. 알았죠? 호가가 비싼 것들 왜 잡습니까? 지금은 특히 그래요. 몇 건 거래로 호가가 팍 오른 것도 조심하세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가격이 월등히 비싸 이 아파트가. 지금은 상투장이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특정 평형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어떤 건 막 30평대가 지나치게 높아. 지방 같은 경우는 대형이 지나치게 높아요. 대형 평형이. 그러면 그 대형 평형이 잡으면 난리 나는 거야. 수도권은 오히려 중소형이 더 높죠. 아무튼 특정 평형이 이렇게 비싸다. 20평대, 30평대가 비슷하다. 그럼 20평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2013년보다 서울이 약 80% 이상, 경기도는 50% 이상 더 올라간 곳들은 웬만하면 좀 피했으면 좋겠어. 풍선 효과로 최근에 20% 이상 갑자기 단기 폭등한 것은 좀 조심하시고, 서울 대부분 지역하고 경기 6억 이상 지방의 비싼 아파트 랜드마크는 피하세요. 자, 전철 도보 10분 밖 강남, 서울 원거리인 곳들, 그 다음에 거래가 없는 지역, 비아파트 300세대 미만 이런 것들은 좀 피하세요. 다만 서울은 상황에 따라 전철 멀어도 300세대 미만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근거자료, 부동산 거래량과 시세가 모두 꺾였습니다. 지금 1만 5천 건이나 됐던 6월달 계속 꺾기 시작해서 9월달에 216건, 아직 이제 날짜가 지나지 않았는데 한 10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세 한번 볼까요? 자, 서울 동남권 이렇게 치고 올라가더니 동남권 0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자, 강남 4구는요 지금 보합이라고. 보합. 오히려 매도가는 지금 내려가는 추세예요. 볼 것도 없이 추석 지나고 설 지나면 이거 마이너스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서울도 지금 0.01, 뭐 부동산 114에서도 0.7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제 사실상 추락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저가 아파트들에도 잡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버블 수준 최고치 심리지수 급감 추세. 전반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좋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이 100입니다. 100. 자, 100 위에 버블 지수 여기 이게 노무현 정부 때인데 거의 165까지 치고 올라갔네요. 그러다가 쭉 내려갔어요. 하락장에. 그러다가 다시 또 치고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좀 이어간 거 볼까요? 자, 150.8까지 찍었네요. 엄청나죠? 그러다가 떨어져서 4월달, 올 4월달에 바닥 칠 때 105까지 떨어지더니 다시 또 치고 올라갑니다. 150 근처로. 그러다가 다시 지금 추락한 게 현재는 137이에요. 전반적으로는 137 수준이 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아직은 많이 추락한 건 아니에요.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추가 대책을 내놔야 돼요. 원래는.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하락한다. 수도권의 깡통전세주의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싸버리면 깡통전세가 되는 거잖아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대입변제 금액 3,015억. 전세비를 갚을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은행권에서 대입변제 하는 금액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리고 온도차 보이는 올해 각종 주택 심리지수.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됐든 지금 추락하고 있네요. 심리지수가. 심리가 꺾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겨울까지는 꺾일 것 같아요. 한국 가계비 GDP 대비 90.9 세계 최고 수준. 우리나라 여기 90.9. 영국, 미국, 선진국 평균 73을 갖다 완벽하게 제꼈습니다. 그리고 올 1분기만 본다면 중국이 1위. 중국 거품 정말 심해요. 여기는 모든 면에서 지금 금융위기가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자, 스위스, 홍콩, 뭐 조그만한 나라들 빼고 대부분 이제 프랑스 정도 하나 봐줘야 하고, 우리나라 보세요. 한국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핀란드, 영국,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아래예요. 자, 계약갱신 거절, 이거 정말 매일매일 뉴스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거절 가능 사유와 전세금 매물 입주 가능 여부. 먼저 계약갱신 거절 가능 사유는요, 협의해가지고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경우, 세입자가 임대료를 이후에 연체했을 경우는 거부가 돼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로 들어왔을 때, 세입자가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했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했을 경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 낀 주택 입주 가능 여부. 이게 재밌죠? 자, 전세 계약 만료가 되면 집주인은 입주 여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먼저 6개월 이상이 남았을 경우, 6개월 이상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6개월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기 전에 지금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등기를 완료시켜버리면요, 입주 가능합니다. 이건 주인이 바뀌었던 안 바뀌었던. 그 다음에 1에서 6개월 남았을 경우, 이제 6개월 이내 남았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면요, 집주인도 전세계약을 연장해 줄 수밖에 없어요. 6개월 이내에서는 칼자루가 임차인한테 있다. 자, 얼마나 지금 위험합니까? 이 집을, 이 꼭지, 이 집안 조그마한 게 버티고 있네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이렇다고요.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매수할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관망해야 맞습니다. 아직도 수도권에서 1,000세대 이상 25평 아파트가 뭐 1억, 2억 미만에 머물고 있다면 상승장이 지속된다면 폭등할 수가 있고요. 그것들은 하락장이 와도 안전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매수를 생각할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유튜브에서 김종갑의 성공재테크를 검색하여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 보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